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3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4천선 복귀 하루 만에 3,800선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급락하자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매에 나섰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전날 4천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속절없이 3,85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외국인이 2조 3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는 3.8% 내린 3,853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내린 94,500원까지 하락하다 5.8% 내린 94,800원으로 마감해 9만전자로 후퇴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 내린 51만 4천원까지 하락하다 8.8% 내린 52만 1,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2조 8천억 원, 삼성전자도 8천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알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이제 진정하자라는 좀 심리가 일단 발동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12월에 원래 금리 인하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막혀버렸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3% 내린 860까지 밀리다 3.1% 내린 8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물과 선물을 합쳐서 하루 동안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순매도한 금액은 3조 2천억 원. 외국인 자금 이탈이 거세지며 원달러 환율은 7개월여 만에 1,470원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75원을 기록했습니다. 증시에서 외국인이 발을 빼며 급작스럽게 검은 금요일이 찾아왔지만 개인은 저가 매수에 나서 현물과 선물을 합쳐 2조 5천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전남 신안해상 여객선 좌초 사고를 조사 중인 해경이 사고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객선 운항 기록을 저장하는 항해 기록 장치의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선열 기자, 항해 기록 장치에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까? 네, 해양경찰은 여객선 사고가 발생한 지난 19일 저녁 승객 구조와 함께 항해 기록 장치도 확보했습니다. 항해 기록 장치는 선박의 위치와 속도, 음성 등 각종 운항 자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분석 결과 여객선이 충돌하기 13초 전에 항해사의 음성이 확인됐습니다. 전방의 무인도를 확인한 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방향 변경을 지시하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객선은 결국 섬에 부딪히면서 승객 30명이 다쳤는데요. 무인도에서 1.6km 전에 방향 전환을 미리 해야 했지만 충돌 직전까지 항해사와 조타수 모두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항해사는 해경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느라 제때 방향을 전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해양경찰은 이들에 대해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조타실에 없었던 선장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해경은 다른 승무원 7명에 대해서도 평소 당직 근무 방식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객선이 충돌할 때까지 관제센터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선박의 항로를 추적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도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배가 좌초된 이후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한 건데요. 사고 해역에는 당시 배가 5척뿐이었습니다. 관제사 한 명이 이 배들을 감시하던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관제센터는 여객선의 방향 전환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와 속도를 고려하면 1분 이내 무인도와 충돌하기 때문에 관제상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항로를 벗어난 다른 배를 관리하고 있었다며 완벽한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양경찰은 관제센터 CCTV 등을 분석해 관제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청소 작업을 하다 가스를 들이마신 노동자들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잇따른 중대재해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구루 기자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 가스를 마시고 심정지를 일으킨 노동자는 모두 3명입니다. 심장박동이 돌아오는 등 회복 중이지만 위독한 상태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은 이들이 배관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장소가 천장이 없고 외부로 개방된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가스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여러 명이 중독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경찰도 어디서 어떻게 대량의 가스가 나왔는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장 CCTV와 작업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규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등 관계기관과 일정 조율한 다음에 사고 원인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이번 사고 보름 전에도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 중독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포스코그룹 전체로도 올해만 노동자 7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여론의 질타가 커지자 포스코는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동열 포항제철소장을 해임하고 이희근 사장이 직접 제철소장을 겸임하며 후속 대책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여성이 잇따라 살해된 사건의 피의자가 20년 만에 특정됐습니다. 당시에 빌딩 관리인이었던 60대 남성 장모 씨로 10년 전에 숨졌는데 연관성이 의심됐던 이른바 엽기 토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범인이 마침내 밝혀졌군요. 네, 경찰이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2차례 걸쳐 여성들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장모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6월과 11월 서울 신정동에서 20대와 40대 여성이 잇따라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의 피의자가 20년 만에 밝혀진 겁니다. 당시 두 시신은 노끈으로 묶인 채 마대자루에 담겨 주택가에 유기됐습니다. 수법과 장소가 유사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였지만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경찰은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발전된 유전자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증거물에서 유전자형 검출에 성공했고 연쇄 살인 사건이 동일범 소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재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 특정을 위해 동일수법 전과자와 신정동 전출입자 등 23만여 명의 수사 대상자를 선정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범행 수법과 직업, 거주 형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1,514명을 추렸는데 유전자 일치 대상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망자 56명을 새로운 후보군으로 추렸고 지난 8월 병원에서 확보한 장 씨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증거물 유전자와 일치해 최종 피의자로 특정됐습니다. 장 씨가 지난 2015년 암으로 숨지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인데 경찰은 앞으로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장기 미제 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사건 당시 60대 초반이었던 피의자 장모 씨는 피해자들이 끌려갔던 빌딩을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빌딩이 있는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층 출입구가 막혔으니 지하를 통해 나가게 해주겠다며 유인해 범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9월 빌딩 지하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식을 벌인 결과 피해자 시신에서 검출된 곰팡이, 모래 성분과 환경 유사성이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두 번째 살인 3개월 뒤인 지난 2006년 2월에도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치사 등 혐의로 검거됐고 3년 동안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때 장 씨와 함께 지낸 재소자들도 조사했는데 장 씨가 사람을 죽여봤다거나 피해 여성을 묘사하는 등 본인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비슷한 시기에 인근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엽기 토끼 사건과는 무관한 걸로 확인된 거죠? 네, 경찰은 피의자 장 씨가 비슷한 시기 발생에 연관성이 의심됐던 이른바 엽기 토끼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그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상태라 동일범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06년 5월 같은 동네에서 또 다른 여성이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연쇄 살인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의심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사건 당시 캐릭터 엽기 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엽기 토끼 사건으로 불려왔는데 현재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신정동 연쇄살인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현재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성명을 주도한 박재혁 검사장이 퇴임한 수원지검에서는 본부장이 없는 상태로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반발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성원들께서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습니다. 여권에서 검사들 징계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반발 정서를 정치권에서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직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수사팀의 항소 재검토를 지휘했는지 묻자 자신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항소 포기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취임식에서도 대장동 사건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됐던 장면들을 성찰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검찰의 보안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검찰 제도 변화 논의에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선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변세청, 해경 등 8개 기관이 인생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합친 겁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가로 본부장에 내정됐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사표를 내면서 선장이 없는 상태로 닻을 올렸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가 부처별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3주간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제보 창구를 운영하는데 정부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낼 헌법 존중 TF는 국무총리실이 총괄합니다. 총리실 자체 조사와 49개 행정기관별 조사를 관리할 20명을 차출했고 민간 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단엔 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 분야 전문가를 포함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진행할 기관별 TF도 각각 구성을 마쳤습니다. 검찰, 경찰 등과 12개 집중점검 기관으로 묶인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6회 공군 감찰 기능을 합쳐 50여 명 규모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계엄 이후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내부 감사를 토대로 12.3 전후 10개월간 사전 모의와 실행, 사후 정당화와 은폐의 일조한 행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과 준수한 하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우선 다음 달 12일까지는 기관별로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내란 행위 제보 창구가 운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말까지 감사에 준하는 대면 서면 조사를 끝내고 설 연휴 전엔 불법 행위 가담이 드러난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안정이 TF의 목적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사회를 향해선 무분별한 투선은 가려내고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장비는 당사자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9입니다.
정부의 헌법 존중 TF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거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줄 세우기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이른바 김문기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두환 때보다 야만적인 발상이라며 헌법 존중이 아닌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일찌감치 공무원 사찰 등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 이른바 김문기법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에 피바람이 부는 일이 없도록 업무상 행한 일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름을 빌려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공무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람하고 인사조처로 협박하거나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건 숙청의 도구이자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 때 공직사회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 규명하는 건 책임 행정의 기본이라며 공무원 줄 세우기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를 내란몰이로 치부하는 건 그저 국민의힘의 위험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문기법을 두고는 유족의 아픔은 외면한 오로지 정치 공세를 위한 횡포라 규정하며 입법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내란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첫 발을 떼기 전부터 여야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TF 활동으로 인물과 행적이 특정된다면 내란 청산 주장도 내란몰이 반박도 더 불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초기 수사 결과를 두고 질책하기 시작한 게 권력 남용 범죄의 발단이라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재작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는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됐습니다. 최상병이 작전 중 숨진 뒤 해병대 수사단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가 윗선에 차례로 올라갔지만 수사 결과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넘는 수사기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130회가량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실무진까지 포함됐습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하고 보복성 항명 수사를 벌인 관계자도 모두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검이 박 대령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군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배경인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외압과 얽혀있는 다른 여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아내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로저비비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에 김 의원 아내를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이 로저비비의 한국 본사와 브랜드가 입점한 백화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건넨 가방의 구매 시점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해당 가방의 전달 목적이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방과 함께 발견한 김 의원 아내의 편지에는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 등이 원하는 후보를 정당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 2,400명 이상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전당대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때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이른바 윤심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선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안의 소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해당 의혹에 대한 김건희 씨 조사가 다음 달 11일로 예상되는 만큼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고 나면 조만간 김 의원 아내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씨 청탁 관련 증거를 없앤 김진우 씨와 아내 노모 씨를 오는 27일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압수수색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어제 체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친형이 마련한 충주 인근 국도변 농막에서 며칠 전부터 머물고 있던 걸 확인했다며 검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민영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한테 협박과 함께 금품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를 내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씨는 지난 8월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 12월 기독교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시설과 처우가 일반 교정시설보다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 씨에게 금품 수천만 원을 뜯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해보니 실제 A씨는 9월 말 김 씨에게 4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소망교도소 이감을 도왔다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다만 조사 결과 실제 두 사람 사이 금전이 오가진 않았고 김 씨의 입소 과정에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 요구와 공갈 미수죄 등으로 고발하고 중징계를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압수수색 한 달 전 사무실 컴퓨터를 바꾼 것과 관련해서 교회 측은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따른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흰색 승합차가 들어서자 철문이 굳게 닫힙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시간 만에 끝난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차에 탄 채 건물로 들어갔는데 1차 소환 당시에는 취재진 앞에서 법원 난입과 폭력 사태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우리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해 측근과 특임 전도사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체계를 갖춰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폭동 가담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메시지를 시위대가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알면서도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거슬리거나 반역질한 놈들은 반드시 깜빵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경찰은 전 목사를 상대로 시위대와의 관계는 물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한 달 전쯤 사랑제일교회가 사무실 컴퓨터를 대거 교체했는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교회 측은 컴퓨터를 교체한 건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따른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사건이 1월이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6개월 뒤인 7월까지 미뤘다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를 2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서부지법 폭동 배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부천 트럭 돌진 사고는 페달 오조작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60대 운전자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운전자가 앓던 모야모야병은 이번 사고에 영향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부천 제1시장 골목을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60대 운전자 A씨는 취재진 앞에서 평소 앓던 모야모야병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모아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A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지병은 사고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장심사 이후 조사에서 A씨가 지병 증상은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당시 모야모야병을 언급한 건 선처를 바라는 취지였던 겁니다. 대신 경찰은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A씨는 중고 트럭을 사면서 급발진 사고 등을 우려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는데 해당 블랙박스 영상엔 A씨가 차에 타자마자 가속 페달을 밟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당시 트럭 후미가 시장 매대와 부딪히자 내려서 확인한 뒤 다시 차에 타서 곧장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3m 폭의 좁은 골목을 시속 35에서 41km로 달렸고 시장을 찾은 손님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매대 안쪽에 있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한 상인들보다 행인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차량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자료를 보낼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표류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내걸었던 공사기간 84개월을 106개월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여의도 면적 2배 이상의 공항을 짓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원래 개항 목표 시점은 2035년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개항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정부가 내걸었던 공사 기간은 84개월이었지만 4차례 유찰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으로 108개월이 확보돼야 한다며 우선 협상자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현대건설이 손을 뗀 지 6개월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조성공사는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공사 기간은 106개월, 공사 금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10조 7천억 원 규모로 산정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난 건 연약 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선 해상 연약 지반을 효과적으로 개량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지방 안정화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찰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개항 시기는 2035년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로 22개월이나 연장된 106개월로 공기를 결정한 것은 건설업계의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후속 사업자를 찾는 과정이 순탄할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현대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 조건 변경에도 사업에 재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다시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미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반면 대우건설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대우건설 측은 그간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책임감 있게 검토했다며 컨소시엄에 참여를 원하는 많은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출국했습니다. 세계 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인 G20 참석을 계기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정부 인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다시 올랐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FTA와 유사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을 이끌어내는 등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여해 포용적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등을 논의합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G20 기간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5방국들과 첫 양자회담도 열어 양국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호주 등 중견국 협의체인 이른바 믹타 정상 간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의장국인 우리의 주도로 정상회동을 개최하여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중러 등 주요국 정상이 잇따라 불참하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이 G20에 공을 들이는 것,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다변화 필요성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G20을 활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인 G20 일정을 소화한 뒤 돌아오는 길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패스트트랙 1심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반발한 민주당은 다시 사법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장동 논란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는데 주말부터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엔 이르지 못했다. 양가적인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 민주당은 민의의 정당을 불법 점거한 낭동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6년 가까이 시간을 끌더니 선거를 앞두고 돌연 면죄부를 발부한 저희가 무엇이냐며 불복 절차에 나서라고도 압박했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부글부글 1심 결과를 둘러싼 여권 불만은 곧바로 조희대 사법부 전체를 겨눴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지도부가 직접 거론한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을 고려해 우선 물밑에서 당정대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모처럼 호재를 받은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 매우 아쉽다는 돌맨 소리에 더해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경종을 울린 게 본질이라며 반성은 여당의 몫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번 사태를 엮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해보라는 도발에도 나섰는데 당 내부에선 어느 쪽이든 나쁠 게 없다는 자신만만 기류도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또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여권 공세에 맞서 대장동 항소 포기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전국을 돌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관련 결심 공판도 예고돼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항소 포기까지 전방위로 맞물리며 여야 논쟁은 더 크고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내용을 담은 당헌 당규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는 24일 당무위 그리고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비롯해 당세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비율을 건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 인재를 적극 등용하는 차원에서 청년 후보자에 최대 20% 가산점을 부여하고 광역단체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당 청년 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되 당선권 안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후보는 부산을 찾아서 자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보며 정치의 꿈을 키운 김영삼 키즈로 김영삼 정신이 혁신당의 DNA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부산은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혁신당도 이들의 발자취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혁신당과 민주당, 개혁 야당과 시민사회가 폭넓게 연대하는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서 완전한 심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난 산불이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밤새 이어진 불길은 날이 밝고 헬기를 투입하면서 빠르게 잡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불이 처음 난 건 해질 무렵인 오후 5시 20분쯤 농막용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날이 어두워 헬기 투입이 불가능했고 아래에서 끌어올 물도 부족했습니다. 이 불을 근접해서 잡아줘야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타버리면.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요? 임도가 없고 산세가 험해 삽을 들고 밤새 불을 꺼야 했던 지상 진화 인력은 애를 먹었습니다. 다시. 야, 연기 조심. 건조한 날씨에 낙엽층을 타고 불길이 점차 커지며 올가을 첫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주민 10여 명도 인근 경로당에 대피했습니다. 산 위쪽으로 번진 불길이 잡힌 건 날이 밝고 헬기가 대거 투입되면서부터 쉴 새 없이 상공위를 오가며 물을 들이부었고 산불 발생 17시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50개 면적인 36헥타르 정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3동이 모두 탔습니다. 당국은 야산 근처에 설치한 사람 없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유림관리소 쪽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사설 컨테이너로서 이쪽 지역 주민이 설치한 걸로 보입니다. 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충남 천안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붕괴 위험성 등으로 내부 진입을 하지 못했지만 CCTV 분석을 통해서 건물 3층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감식반원들이 불에 탄 철제 구조물들을 가리키며 의견을 나눕니다. 잿더미로 변한 현장을 건물 밖에서 둘러보며 카메라로 증거도 수집합니다. 천안 물류센터에 불이 난 지 엿새 만에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성이 크고 주변 온도가 높아 감식반원들의 내부 진입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건물 진입이 어렵자 발화 추정 지점에 드론을 투입해 정밀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장비 문제로 외부 촬영만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발화 당시 CCTV를 토대로 건물 3층 끝에 있던 선반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꽃 주변으로 컴퓨터와 전등이 보였다며 전기적 요인에 따른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층에는 아래층과 연결되는 하역장이 있어 발화 지점을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라고 단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전기적인 요소는 그거가 있었어요. 컴퓨터 작동할 수 있는 전기 전화하고 그리고 전등. 이번 화재로 물류센터에 있던 의류와 신발 등 1,100만 점과 건물이 모두 불에 탔고 인근 공장들은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를 봤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 7곳에 대한 긴급 복구가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분진과 매캐한 연기가 계속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경비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잔해물도 확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최근 4주 동안 계속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배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려서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민석 기자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가 이어지면서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의원급 표본 감시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주 50.7명보다 30.8%나 늘었습니다. 최근 4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로 작년 이맘때 4.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4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7세에서 12세 의심 환자가 1000명당 170.4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세에서 18세는 112.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세에서 6세도 105.6명으로 집계돼 영유아부터 18세 이하 학령기 친구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19세에서 49세까지 의심 환자는 1000명당 50.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서 유행을 키우면 이 키워진 유행이 노인에게 전달되면서 노인들 사이에서는 중증 감염이 많이 발생하면서 중환자실에 간다든지 입원한다든지 또는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게 되거든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다소 진정세지만 지난해보단 2배 이상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재판부가 감치 선고를 내렸지만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변호인이 재판부를 조롱하고 또 욕설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법원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일이죠.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질서 위반 이유로 감치 선고를 받게 된 과정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시합니다.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단이 된 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거절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처음 예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구인영장 발부해서 집행하겠다라고까지 하자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한 거고요. 출석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들이 우리가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허가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러니까 해당 재판 전에 이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 동석이 불가하다라면서 불허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 신문이 있었던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방청권이 있어야만 방청을 할 수 있는데 방청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해당 판사가 감치 결정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신뢰관계 동석.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경우에는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제163조의 1을 보시면 일단은 신뢰관계의 동석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조서를 부동의를 하게 되고요. 피해자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증인 신문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으로 굉장히 어려서 제대로 진술하기가 어렵다던가 신체적인 어떠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던가 어떠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만한 상당한 어떤 제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봤을 땐 증인의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신뢰관계인 동석이 이 해당 증인이 증언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허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전에 이 허가 요청이 들어왔지만 형사소송법을 들어서 해당 부장판사가 이것은 이 제도상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가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불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자 감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결정이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 정도 사안으로 보통 감치가 나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공판 검사로 있으면서 감치가 되는 경우는 2번 봤는데요. 한 번은 증인이 술에 만취해서 증인대에 서서 검사였던 제가 신문하기조차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왔었고요. 그게 아니면 피고인이 이 판사 선고를 듣다가 난동을 부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럴 때 감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사실상 법조인인 변호사를 감치시키는 일은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진관 부장판사도 굉장히 강직하고 조금은 강하게 이렇게 기세를 보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도 이 판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따르기보다는 서로 계속해서 대치를 하다가 결국 이 감치 재판에 처하겠다라는 결론까지 이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감치 선고를 했고 이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용이 돼야 되는데 구치소에서는 뭔가 정보가 좀 부족했나 보죠. 뭔가 말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이제 감치 재판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들은 게 한 명이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 2사람이 해당 재판에 왔고 판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요. 이 판사의 소송 지휘권을 거부했던 거죠. 이 부분에 따라서 이 2사람에 대해서 감치 재판이 따로 열렸고요. 각각 15일간 감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감치 재판 당시에 이 변호인들에게 각각 인적 사항을 물어봤는데 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감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정문은 나왔는데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서 이름, 직업, 그리고 어떤 인상착의 이 정도만 기재해서 구치소로 결정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 구치소 측에서는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이 개인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다시 보완 요청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감치라는 집행을 정지시켰고 즉시 석방 명령을 내려서 결국 석방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고의로 답을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4시간 만에 지금 석방이 된 건데 앞으로 그럼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우리가 집행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이 해당 인적사항 부분까지 좀 보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아서 판사가 즉시 석방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번 기회에 알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라고 나온 만큼 이후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석방된 이후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집행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가시죠. 이렇게 된 거 진짜로 이진관이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네, 변호인들이 이렇게 재판장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욕을 하는 경우도 사실 흔치 않은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실은 변호사들은 어떤 판사가 피고인 내지는 변호인에게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언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의뢰인을 보고 참거든요. 왜냐하면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재판장의 심기에 거스리는 행동이 내 의뢰인에게는 불이익하게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변호인들의 저도 언행이 굉장히 거칠었다고 생각하고 적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라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지금 해당 변호인들도 변호사로서 일한 경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변호사에게 감치라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고 실제 감치 재판까지 거치면서 구치감에 수용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감이 차서 다소 거칠게 이 해당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모욕적일 수 있는 그런 언사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과연 그것이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할 만한 언행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법원이 입장을 냈는데 모욕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거든요. 법원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죠? 네, 일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즉각 법원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이 변호인들의 태도가 결국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굉장히 격하시키는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이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결국 형법상 모욕죄가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일시적 분노의 표현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기엔 저도 그 해당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사람의 재판부에 이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수분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만간 법원 입장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같은 재판이었는데요.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화면 함께 보시죠. 민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 판사 출신인데 왜 진술 거부권 행사 차라리 그냥 선서를 한 다음에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다 보십니까?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사실은 선서를 모두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그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판사가 생각할 땐 이것은 본인 사건에서 형사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질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라라고 만약에 판사가 이야기하면 선서한 상황에서는 이 허위의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이 선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당 재판부의 어떤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서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선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올해 2월 이 4일에도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 중에서도 자신이 관련 사건으로 동일한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청문회 과정 중에서 선서도 하지 않고 증언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선서도 증언도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었는데 이러한 태도를 본다면 아마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절차 과정에서도 선서나 증언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사실 김효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선서는 했습니다. 선서는 했는데 이 특검에서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된다.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 거부를 했고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증언 거부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서 선서도 하고 하지만 내가 형사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서 거부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논쟁 끝에 재판부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고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어요. 이거 과태료 논쟁은 어떻게 마무리되겠습니까?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요. 처음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처음에 제지를 했을 때 듣지 않으면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형법상 이 법정 모독죄로 내가 고발 조치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과태료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 내가 최대치인 500만 원 과태료 하겠다고 했고요.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최고치인 50만 원의 과태료는 부과할 것이다라고 재판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형사소송법 161조에 따라서 선서 자체를 거부한 이 전 장관에 대해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했고요.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처럼 선선하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결국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즉시 항고한 부분들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이 이제 일주일 뒤면 수사가 종료되는데 오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12명을 기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지금 이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라고 특검은 봤는데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해서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이 2023년 7월 19일에 발생을 했고 실제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이 수사단이 수사도 그때 바로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달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수사를 마무리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내용을 이종석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전 장관도 이견 없이 결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달 31일에 윤 전 대통령이 함께한 이 회의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고 이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해왔던 이 결과 자체가 틀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동했다라고 지금 특검팀은 보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의 경로와 그 하부 지금 있었던 부하 직원들, 부하들의 조직적인 가담 행위가 있어서 결국 이 수사 결과가 반대로 뒤집히게 된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범으로 보고 12명을 동시에 기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최상병 특검팀이 구속영장 10건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 임성근 전 사단장 말고는 9명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기각률이 높은데 이거 법원에서 혐의 입증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대검찰청 통계를 좀 보면요. 최근 3년 동안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나 지금 내란 특검팀도 지금 청구했던 구속영장 청구에서 기각률이 30% 후반대를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각률이 높은데 지금 최상병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90%가 기각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은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 수치인 것이고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각된 사유들을 보면 충분히 혐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공판 과정에서 이 피고인들도 격렬하게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수사 단계 때에 풀리지 못한 그 열쇠를 공판까지 끌어서 공판 단계 때 특검이 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판까지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 수사가 덜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VIP 경로설 부분 그리고 이러한 외압으로 인해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다. 여기까지는 특검팀이 확인을 하고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왜 경로했는가? 그것이 바로 구명 로비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러한 제외, 이것을 왜 하게 됐는가? 어떤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VIP 경로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고요. 며칠 정도 이 수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28일 수사 마무리쯤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메이저리그 무대를 향한 도전에 나섭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송성문의 포스팅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메이저리그 11개 구단 스카우트가 집결한 가운데 송성문은 폰세에 시속 153km짜리 강속구를 밀어쳐 홈런을 쳐냈습니다. 빠른 볼을 정확히 받아치는 컨택 능력, 그리고 직구를 밀어쳐 담장을 넘기는 파워 모두 스카우트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타격은 물론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수비 능력과 빠른 발까지 송성문은 공수주를 겸비한 내야수로 꼽힙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키움 구단의 요청에 따라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송성문의 포스팅을 요청하면서 꿈의 무대를 향한 송성문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LB 사무국이 우리 시각 토요일 오전 포스팅을 고지하면 송성문은 한 달 동안 3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필요한 사항 같은 건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저희는 리스펙트를 하기 때문에. 계약 성사 여부를 결정지을 기준은 물론 포스팅 금액입니다. 지난 8월 키움과 이미 6년 120억 원의 BFA 단연 계약을 맺은 송성문은 포스팅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응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송성문이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게 되면 키움은 강정호와 박병호, 김하성과 이정우, 김혜성에 이어 6번째 빅리거를 배출하게 됩니다. 키움은 한미 선수 계약 협정에 따른 이적료를 확보할 수 있고 만약 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송성문은 키움으로 복귀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올해 A매치를 성공적으로 마친 손흥민 선수. 이제는 미국 프로축구 우승컵 들어올리기에 도전합니다. 모레 독일 축구 레전드 뮬러가 이끄는 밴쿠버 화이트캡스부터 꺾어야 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홍명보 후에 A매치 3연승을 이끈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 우승 도전을 이어갑니다. 데뷔 첫 해, 그것도 단 10경기 만에 9골에 도움 3개를 기록하며 팀의 리그 막판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한 골에 도움 1개를 기록하며 큰 경기에 강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I will push as much as I can, even if we have to cross the line. I will cross the line for the fans and for the discipline. 플레이오프 준결승 상대는 독일 대표팀과 뮌헨의 상징 토마스 뮬러가 이끄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입니다. 올해 미국 무대로 이적해 7경기에서 7골에 도움 3개를 기록한 뮬러는 LAFC와의 경기를 자신했습니다. LAFC가 손흥민과 보안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걸 약점으로 봤습니다. They are very reliant on Boanga and Son. So if they're not scoring, they don't score. 프로 경기와 A매치를 통틀어 손흥민은 뮬러를 상대로 1승 3무 8패로 열세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손흥민의 골로 독일을 침몰시킨 게 유일한 승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대 독일 축구 레전드의 대결은 밴쿠버에서 단판 승부로 결정됩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오늘 예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예년이라고 해도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낮에도 다소 쌀쌀하게 느껴졌는데요. 주말은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대구 3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15도, 대구 1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도 높아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또 소설이라는 절기가 무색하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하늘이 흐려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승객 246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선원들의 부주의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딴짓을 하던 1등 항해사는 불과 사고 13초 전에서야 방향 전환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해경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선체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대형 여객선. 당시 조타실에 있던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쳤고 그대로 족도에 좌초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항해 기록 장치인 VDR을 확보해 분석한 해경은 좌초되기 불과 13초 전에서야 1등 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방향 전환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진로를 바꿔보려 했지만 족도에 너무 가까이 근접해버려서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편집점을 인식을 못한 거죠. 딴 거 잠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 막 약 100m 정도 전방에서 본인이 인식을 한 걸로. 1등 항해사와 함께 긴급 체포된 조타수는 해경에서 당시 나침반을 보고 있었고 전방 견시 역할은 1등 항해사 업무라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사고로 30여 명이 다치게 된 데는 이들 1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책임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경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쉬던 선장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포광역 VTS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민영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한테 협박과 함께 금품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를 내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씨는 지난 8월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 12월 기독교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시설과 처우가 일반 교정시설보다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 씨에게 금품 수천만 원을 뜯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해보니 실제 A씨는 9월 말 김 씨에게 4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소망교도소 이감을 도왔다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다만 조사 결과 실제 두 사람 사이 금전이 오가진 않았고 김 씨의 입소 과정에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 요구와 공갈 미수죄 등으로 고발하고 중징계를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여성을 잇따라 살해하며 일대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20년 만에 특정됐습니다. 사건 당시 60대 건물 관리인이었던 장모 씨로 10년 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6월과 11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잇따라 살해됐습니다. 당시 두 시신은 노끈으로 묶인 채 마대자루에 담겨 주택가에 유기됐는데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붙어 있었어. 마대가 이렇게 저거 노란 마대가 낮은 보이고. 그런데 경찰이 20년 만에 이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60대 건물 관리인이었던 장모 씨로 10년 전 암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병원에 방문한 여성들에게 1층 출입구가 막혔으니 지하를 통해 나가게 해주겠다며 유인해 범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장 씨는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주택가에 유기했습니다. 6달 간격으로 비슷한 살인 사건이 반복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재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2020년 증거물인 노끈과 속옷에서 유전자형 검출에 성공하며 두 살인 사건이 동일범 소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사 대상자 1,500여 명의 유전자를 대조했지만 일치 대상은 없었고 사망자까지 대조군을 넓혀 수사한 끝에 지난 8월 장 씨를 특정했습니다. 영영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양쪽에 여기서 그랬고 저기서 그랬고 두 가운데서 그랬다고 잡혔으니까 잘 됐죠. 그런 거는. 왜냐면 어쨌거나 살인 사건이니까. 장 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될 예정인데 경찰은 앞으로도 장기 미제 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2006년 인근에서 다른 여성이 납치 후 탈출하며 동일범 소행으로 의심된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은 장 씨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장 씨가 또 다른 강간치상 사건으로 검거돼 교도소 수감 중이었다며 엽기토끼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신월동에 있는 9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주민 59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된 가운데 이 중 5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완전히 탔습니다. 소방은 신고 1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오전 7시쯤 큰 불길을 잡고 오전 8시쯤 불을 완전히 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백범 김구 선생의 사저로 알려진 경교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관계 당국이 복구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터운 마감재가 갈라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탁자 위에도 조각조각 한가득 흩어졌습니다. 아침 8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적 경교장 1층 전시관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졌습니다. 경교장은 백범 김구 선생 서거 당시 빈소로 쓰였던 곳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만찬이 열리기도 한 장소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천장에 덧댄 마감재가 오래돼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계 당국과 복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6시쯤 충남 보령시 삽시도 근처에서 조업하던 6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60대 선장이 숨지고 선원 3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체를 절단하는 등 구조에 나섰던 해경은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요금소 근처에서는 달리던 차량 6대가 서로 얽히며 부딪혔습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철제 사다리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압수수색 한 달 전에 사무실 컴퓨터를 바꾼 것과 관련해서 교회 측은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따른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흰색 승합차가 들어서자 철문이 굳게 닫힙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시간 만에 끝난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차에 탄 채 건물로 들어갔는데 1차 소환 당시에는 취재진 앞에서 법원 난입과 폭력 사태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우리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요.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해 측근과 특임 전도사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체계를 갖춰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폭동 가담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메시지를 시위대가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알면서도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거슬리거나 반역질한 놈들은 반드시 깜빵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경찰은 전 목사를 상대로 시위대와의 관계는 물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한 달 전쯤 사랑제일교회가 사무실 컴퓨터를 대거 교체했는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교회 측은 컴퓨터를 교체한 건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따른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사건이 1월이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6개월 뒤인 7월까지 미뤘다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를 2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서부지법 폭동 배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배우 이희경 씨가 SNS에 사생활 관련 루머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한 고소장을 올리면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해당 글에서 그동안 자신이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유포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마치기 전까지는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는 소속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매 순간 울화가 치밀었다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유포자가 하루 만에 조작이라고 하고 사라졌지만 예능에서는 하차 권유를 받았고 결국 잦은 하차를 선택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1심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반발한 민주당은 다시 사법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장동 논란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는데요. 주말부터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엔 이르지 못했다. 양가적인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 민주당은 민의의 정당을 불법 점거한 낭동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6년 가까이 시간을 끌더니 선거를 앞두고 돌연 면죄부를 발부한 저희가 무엇이냐며 불복 절차에 나서라고도 압박했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부글부글 1심 결과를 둘러싼 여권 불만은 곧바로 조희대 사법부 전체를 겨눴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지도부가 직접 거론한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을 고려해 우선 물밑에서 당정대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모처럼 호재를 받은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 매우 아쉽다는 돌맨 소리에 더해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경종을 울린 게 본질이라며 반성은 여당의 몫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번 사태를 엮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해보라는 도발에도 나섰는데
당 내부에선 어느 쪽이든 나쁠 게 없다는 자신만만 기류도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또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여권 공세에 맞서 대장동 항소 포기 불실 이어가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전국을 돌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관련 결심 공판도 예고돼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항소 포기까지 전방위로 맞물리며 여야 논쟁은 더 크고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회 예결위 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일 때 특활비를 과감하게 깎았지만 정권을 잡아보니 필요하더라는 식의 최소한의 유감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역대 정부 가운데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투명했던 특활비를 개선해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원안은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 앞으로 한중 관계가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성장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다이빙 대사에게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한중 모두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이빙 대사는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참석을 거론하며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데 도움이 됐다며 미국의 관세 통상 정책을 겨냥해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되는 정세 속에 한중이 폭넓은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달 우리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선방에 힘입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미국으로의 수출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에 의존해 지난달까지 5달 연속 상승세를 지켜왔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일단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습니다. 이달 실적은 반도체와 함께 승용차가 쌍끌이하고 있습니다. 이달 반도체 수출은 97억 5천만 달러, 승용차 수출은 38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대미관세 50%가 매겨진 철강은 9.2%, 자동차 부품은 8.1%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16% 넘게 떨어졌던 대미 수출은 이달 들어 5.7% 늘었는데 관세 합의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환급해서 15%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제 성장세에 좀 합세를 하면서 좀 플러스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정부는 이달 안에 대미 투자 이행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급 적용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일자로 해서 15%로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까지 온 거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입은 36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7% 늘었고 무역 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극언을 한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보복성 공세를 더 강화할 태세여서 당분간 양국 관계는 좀처럼 진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자민당이 쉐젠 주 오사카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자제할 것을 각 광역지자체 지부연합회에 요청했습니다. 쉐 총영사가 SNS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극언을 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내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쉐 총영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국장급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중국에 항의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여당에서는 극단적 조치보다는 대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같은 기조가 일본 여론이 과열돼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중국과의 건설적,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習主席との間で戦略的互恵関係の包括的推進と、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の構築という大きな方向性を確認しました。 논란이 된 존립 위기 사태와 관련한 발언에서도 타이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다카이치 총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났는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접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대미 외교에서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에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타이완 문제로 거센 외교 경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도시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는 세교 3지구 지구 지정에 대한 기대 속에 광역 교통망 구축과 첨단 산업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권재 오산시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교 3지구 지난 2023년에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당시에 가장 큰 규모로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 네네. 지금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구 지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세계 신도시를 설명을 드리면요. 세교 1지구가 지난 2018년에 마지막 분양이 이제 완료되면서 17,0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요. 세교 2지구의 경우 18,000세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2023년 말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세교 3지구는 약 130만 평으로 신규 택지 대상지 중에서도 가장 큰 3만 1천 호 규모입니다. 세교 3지구만으로도 주민 8만 명 이상이 늘어나는데요. 그때쯤이면 오산시 전체 인구도 50만 명에 아마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교 1, 2, 3지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서 기존 도시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교 3지구는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제 통과를 한 상태이고요. 정부가 공급 물량과 속도를 중시하고 있는데 연내에는 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 물량과 속도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연내에는 지구 지정이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오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행정적 뒷받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세교 3지구가 그러면 다른 신도시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세교 3지구의 핵심 콘셉트는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직주 근접 자족 도시입니다. 이제 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업, 연구, 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세계 3지구는 수원, 기흥, 또 화성, 평택 등 글로벌 반도체 거점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로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수원과 기흥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또 남쪽으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30분 거리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용인 이동과 남사읍이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 이제 정점을 잘 살려서 입지적 장점을 잘 살려서 첨단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등을 함께 배치하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이제 교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교통 인프라 건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3지구는 선교통 후 공급 주택을 원칙으로 이제 광역교통망 구축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오산 IC에서 세교 2, 3지구를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 횡단 도로가 지난해 착공됐는데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오산의 동서축이 연결되고 경부 고속도로 접근성 또한 크게 개선이 됩니다. 또 오산역 환승센터에 주차타워도 건립할 중인데요. 이 주차타워와 세교 2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 건설에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 서울역행 광역버스가 개통됐고요. 김포공항과 또 판교, 동서울 등 주요 거점을 오가는 노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것은 철도망 구축입니다. GTX C 노선이 오산까지 이어진다면 서울까지 30분 내로 오갈 수가 있고요.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수원발 KTX의 오산역 정차까지 성사된다면 서울과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를 오가는 교통 중심지로서 산업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교 3지구가 자족 도시로 성장하려면은 기업 유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네. 지금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산은 이미 반도체 소재 및 부품 기업이 밀집해 있고 가장산업단지, 또 지구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 기반도 탄탄히 돼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앞서 글로벌 소재 기업인 일본 이데미츠가 국내 첫 단독 법인을 세워서 R&D 센터를 가동 중이고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세계 3지구 인근 가장동에 R&D 센터를 짓습니다. 이달 첫 삽을 뜰 예정이고요. 이러한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산관학 이제 생태계를 구축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이 세교 3지구 개발을 통해서 오산시가 그리는 미래 비전은 뭡니까? 네, 세계 3지구는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닙니다. 첨단 산업과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자족 도시로 발전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교통망과 산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완비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은 물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직주 근접 생활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중심의 혁신 도시로 성장해서 서울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첨단 산업 허브 도시 오산으로 도약하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 예.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원도심도 발전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네, 신도시가 이제 오산의 미래라면 원도심은 이제 오산의 이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교 1, 2, 3지구 개발이 성공하려면 원도심이 이제 함께 살아나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옛 개성제지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산역 환승센터와 맞닿은 초역석권임에도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던 곳인데요. 취임 이후 부영그룹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이제 마침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건축을 해체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때마침 세계 3지구 개발과 GTX C 연장 등 호재가 겹치면서 이 부지의 가치도 크게 높아졌는데요. 앞으로 부영그룹과 긴밀히 협의해 오산의 새로운 상징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골목 상권 활성화인데요. 지역 상인들과 함께 계절별 축제를 열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오해피 산타마켓, 여름에는 오색시장 야맥축제 같은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원도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겨울 축제 오해피 산타마켓이 내일 개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11월 22일 오산역 광장에서 올해로 이제 세 번째 오해피 산타마켓이 이제 개막합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도심형 축제로 이 기간 동안 구도심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 친구나 여인 또 아이들을 함께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체험, 먹거리를 준비했고요. 특히 대형 트리와 조명, 패럴이 어우러진 광장 분위기가 정말 근사합니다. 개막식 날 오후 5시부터는 오산시청에서 오산역까지 약 1km 구간을 행진하는 거리 퍼레이드와 트리, 점등식, 레저쇼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한마디로 한 달 먼저 만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12월 말까지 오산역 광장에서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광역버스, 시외버스도 모두 연결돼 있어서 서울과 수도권 어디서든지 1시간 이내에 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찾아주셔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권재 오산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실감납니다. 오늘 예년의 늦가을 날씨를 보였지만 그래도 공기가 다소 차갑게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공기가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광주 3도로 아침에도 비교적 추위가 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15도, 대구 16도까지 오르는 등 바깥 활동하기 무난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큰 만큼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절기와 다르게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함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부터는 차츰 하늘빛이 흐려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화요일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점차 겨울로 계절이 바뀌면서 히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히터를 사용한다면 시동을 걸고 예열한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초반에는 외기 모드, 이후에는 내기 모드로 사용하면 실내 습기를 배출하고 효율적으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기 모드를 사용하면 공기가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환기를 하고 실내 온도는 21도에서 24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시아,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